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기억나요? 그렇죠.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나라인 송나라부터 청나라까지의 지도를 살펴보면서 그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송나라와 요나라입니다. 나라가 이제 두 개가 됐네요. 네, 분명 여기서도 이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나라인데요. 여러분들 이전에 보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느끼시겠나요? 좀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 국경선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면서 나라가 많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송나라부터 위치를 살펴보면요. 중국 대륙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게 바로 송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거란으로 얘기하는 요나라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우리나라는 고려였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서하, 그리고 그 왼쪽에는 티베트까지, 그리고 아래에는 베트남, 지금의 베트남인 대월이라는 나라까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라고 하면은요, 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다원적인 국제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다원적이라는 거는요, 원래는 당나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기억해보면 당나라가 크게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나라 중심의 국제관계가 맺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중심이 거란이 될 수도 있고 송나라가 될 수 있고 고려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원적인 국제관계를 맺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나라는 송나라, 거란, 고려 요 세 나라를 중심으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설명할 거는 송나라가 하고 있었던 문치주의라는 겁니다. 당나라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뻗치다가 안사의 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라가 기울더니 각 지방에 있었던 군인들,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절도사 세력들이 지방에서 난립하면서 당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조광윤이라는 절도사가 이들을 통일하고 송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절도사라는 건 군인이거든요. 군인이 아니라 이제 문관으로 인해서 이제 군인들의 세력을 굉장히 낮추고 문관들의 세력을 굉장히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얻어오는 문제점으로는 바로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된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요나 그리고 서하라는 나라에 세패를 지급하면서, 세패라는 건 비단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패를 지급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와 관련돼서는 요는 전연의 맹약이라고 해서 전연의 맹약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돈을 줄게,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격하지 마라는 식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평화를 유지해 나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고려는 이제 거란과의 관계에서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고려와 거란 같은 경우에는, 거란이 요죠. 예, 요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네, 서희라는 사람이 단판 을 지어서 강동 육주를 얻어내고, 또 다시 침범했을 때는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치면서 평화를 유지해 나갔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서하도 거란도
독자적인 통치 체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북위와는 조금 다르죠. 북위는 한족처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무던히 애를 썼다면 거란이나 서하 같은 경우에 본인의 통치 체제를 꼭 갖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남송, 송이 아니라 남송이네요. 남송과 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2단원에서 등장하는 나라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국경선이 조금 좀 심플해졌습니다. 여기는 금이 차지하고 있던 나라 여진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진족이 이제 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래에 있는 고려 보시겠죠? 네. 지난 앞에서 보던 거와 다르게 여기는 남송 지역인데요. 남송 지역이 굉장히 영토가 축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토가 아래로 내려오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왼쪽에 서하, 그리고 이때 일본에서 독특한 이제 정치 체제인 막부 체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막부였던 가마쿠라 막부가 일본에 등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볼 사건, 주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왜 송이 남송으로 이렇게 내려왔는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요게 바로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사라진 나라 하나 있죠? 사라진 나라? 그렇죠.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송나라가 이제 전쟁을 못 하잖아요. 국방력이 약하니까 금나라를 끌어들여서 거란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란한테 주던 세패를 너희들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질 않은 거죠. 금은 거란을 쳐서 나라를 세우고 영토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영토에 대한 이제 대가, 세패를 받아야 되는데 세패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금이 송나라의 황제를 납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납치하면서 송나라의 수도가 이제 카이펑 개봉해서 이제 이만 항저우로 내려가는, 그러면서 송이 영토가 쪼그라들면서 송이 남송으로 내려가게 되더라 라고 여러분 살펴보면 되겠고요. 관계에서도 원래는 그래도 중국이기 때문에 조금 위치로는 형의 위치로는 아버지의 위치, 좀 높은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 금과의 관계에서는 아예 군신 관계를 체결하면서 송나라가 신하의 관계로 굉장히 격화되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송나라에서 이렇게 남송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굉장히 한족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등장한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학문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리학이 이 당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남송에서 등장하게 되고요. 이거를 정리한 인물이 바로 주희라는 사람인데요. 이 성리학이 등장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대의 명분론과, 그리고 오랑캐와 한족을 구분한다 라고 해서 화이관이라는 그런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오랑캐와 우리, 그래서 다르다. 그러니까 금나라는 오랑캐야.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 같은 거죠. 우리는 그래도 중화를 지키고 있어, 중국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에서 여기 또 하나 얘기할 거는 이제 막부라는 체제가 하나의 이제 정치 체제로서 수립하게 되더라. 막부는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닌데 이제 천황은 따로 있고, 그 바로 아래에서 군대들, 무사들이 자신들만의 정치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막부 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부 체제 하나만 정리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등장한, 이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로 등장하는 국가가 바로 명입니다. 명은 2단원 마무리 지역에서
3단원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네, 명나라 이제 굉장히 국경선이 심플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명,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선, 그리고 일본에는 또 다른 막부가 생깁니다. 바로 무로마치 막부. 무로마치 막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로마치 막부에서 거의 뭐 센코쿠 시대까지 가는 명나라를 중심으로 본다면 센코쿠 시대까지 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경선이 심플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명나라 이전에 우리 몽골 지역 몽골이라는 국가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몽골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서 거의 중국 대륙부터 동유럽까지 영토를 굉장히 크게 확장을 시키면서 여기 있는 복잡했던 국경선을 싹 밀어버려요. 서하도 정복하고요, 금나라도 정복하고, 송나라마저 정복하고, 고려는 네, 속국으로 부마국으로 삼았던 그런 영향력이 큰 국가였다가 한 200년 좀 안 돼서 90년 원나라로 이름이 바뀌나서한 90여 년 통치를 하다가 이제 한족이 이 명나라가 딱 치고 나와서 한족의 국가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펼치는데요. 명나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명나라는 영락제라는 황제가 네, 정화라는 황건을 보내서 네, 정화의 항해라고 명명을 할게요. 그 신하를 보내서 뭐 출발을 시킵니다. 다른 나라로 배 타고 가서 명나라가 등장했다. 명나라가 중국에 새로 했으니까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화를 보내서 뭐 공부를 바치고 뭐 관계를 맺는 그런 큰 그 항해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명의 영향력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거의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어요. 네,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갔다 오는 그런 영향력을 펼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유교스러운 국가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네, 명에 대한 사대와 이웃나라에 대한 교린 정책으로 하나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에 대한 사대 또는 일본 또는 기타 등등의 이제 사대 교린 정책을 펼치게 되더라. 그러면서 조선은 성리학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물론 고려 말에 들어왔긴 했지만 그것이 꽃피운 시기는 이 조선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명나라와 여기 무로마치 막부 있죠?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는 네, 감합 무역이라는 독특한 네, 무역 형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왜구가 굉장히 많이 출몰을 해서 명나라도 그렇고 그 고려 말 때도 그렇고 조선 초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노략질을 많이 했는데 아예 감합이라는 특별한 신분증 같은 걸 주면서 일종의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있는 사람들과만 무역을 하겠다라고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감합무역이 펼쳐지게 되고 무로마치막부에서 나중에 이제 센코쿠 시대로 넘어가면서 센고쿠 시대라는 거는 한자로 얘기하면 전국 시대예요. 일본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통일을 하면서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자 네, 뭐가 등장하죠? 그렇죠. 바로 임진왜란이 펼쳐지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명나라 때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펴볼 지도는 바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3단원에서 4단원 초반까지 등장하는 나라고요. 네, 중간에 굉장히 영토가 커졌죠. 청나라. 네, 청나라는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이 다스리던 나라였고요. 이때는 바로 또 조선 있죠? 조선. 이때 막부는 에도 막부가 등장하더라. 그러면서 뭐 네팔 여기 러시아도 있고 류큐 왕국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청나라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나라랑 이제 그 명나라가 임진왜란을 도와주면서 굉장히 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국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위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여기 만주족이 오면서 중국을 전체를 통일을 해버리면서 청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영향력을 조선에 행사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는 병자 호란이라는 전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인조가 항복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명과의 사대 관계를 끊고 명나라 이미 망했지만 청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중일 청나라 조선 에도 막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물론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종의 대도시들이 성장하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문화 생활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바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더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가부키, 하얀색으로 분칠한 그런 연극, 그 다음에 뭐 우키요에 같은 판화, 뭐 조선 같은 경우에 판소리, 뭐 민화, 뭐 풍속화 이런 것들 등장했던 거 기억나요? 조선 후기 때 우리 한국사 때 배웠던 거.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경극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민 문화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요 스토리 전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은 3단원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는 점점 더, 물론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서양 세력과 접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양 애들이 돈으로 썼던 은 유통이 활발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학문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천주교. 우리나라는 서학으로 들어왔다 그러죠. 천주교가 유입되기도 하고요. 일종의 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성리학 이외에 새로운 학문들이 등장하더라. 뭐 양명학이라든지 고증학이라든지 공양학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난학,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난학이라든지 고학, 국학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여러분들이랑 한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중국 지도를 살펴보면서 그 시기에 어떠한 키워드들,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요 영상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교과서 또는 선생님이 나눠드린 학습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있었던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사 공부할 때 이 시기에는 요러한 주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아 가시면서 학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선생님이 드렸던 이 자료는 학교 수업을 위해서 동아시아사 교과서 또는 EBS 자료를 참고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 외 목적으로 이용될 시에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요 내용 잘 정리해서 수행평가도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